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입니다. 부제로는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입니다. 저자는 수린.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5월 워싱턴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의 초청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의 대답은 간명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그의 말을 거들었다.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닮아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이 그러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하버드 인성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용감함, 강인함, 독립적인 사고력,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 등과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정신과 바른 행동 자세로 일상생활을 함은 물론 학업이나 일에도 좀 더 수월하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나아가서 더 나은 자아를 만들 수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은 거의 매일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다 늦지막에 잠이 든다.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같은 격언들은 모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성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서 맞이하는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 그들 중에서는 학구파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꾸준하고 부지런한 배움은 천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독보적인 자아를 만든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성실히 배움에 임하라.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재라는 타이틀의 새 주인은 바로 내가 될 것이요. 열성적으로 배움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도 성공에서 멀어질 것이다. 중국의 방중영은 5살 때부터 시를 지어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의 아버지는 그날로 그의 학업을 중단시켰다. 아들을 데리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로써 방중영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를 써주고 돈벌이를 했다. 물론 어린 나이였던 그도 이처럼 자유로운 생활이 싫지는 않았다. 이렇게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며 배움에서 멀어진 방중영은 급기야 10대가 될 무렵에는 원래 지니고 있던 재능마저 잃어버리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기회, 천부적 재능 등 외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을 향한 열정과 스스로의 노력이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이 곧 힘이 되기 때문이다. 대충대충 되는 식으로 치밀하지 못한 행동은 수많은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 치밀하지 못하고 일처리가 세심하지 않은 사람은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도 큰 성과를 낼 수도 없어 임금 인상이나 승진의 기회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타인의 인정과 신임을 얻기도 어렵다. 한 철학자는 치밀함이 지능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며 치밀함이 곧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지적했다. 즉,
성공한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함이 없지만 실패한 사람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쉬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면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고 작은 구멍을 열심히 메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라고 했다. 치밀함은 오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자 성공을 향한 탄탄한 기반이며 자아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치밀함을 길러라. 그 치밀한 성격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사람은 모두 뛰어난 존재이다. 다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능력을 발굴하여 자신을 쓰임새 있게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자신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보석이 된다. 하버드대가 많은 성공 인사를 배출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인류를 자랑하는 수준 높은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준 하버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에서는 비범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학업의 성과가 아닌 사람이 지닌 의식과 정신, 즉 성품에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성품이란 한 사람의 자신감을 말한다. 정신이 굳건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진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하버드대에는 이러한 이념이 모든 학생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래서인지 하버드대 출신들에게는 사람을 사로잡는 남다른 기질, 바로 비범한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우리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는 삶의 태도로 야심과 뺨칠 진취성을 발휘하여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다.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감은 행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자신감은 자만에 불과하며 이렇게 맹목적인 자신감은 공중의 누각과 같아 일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 자신감에 기대면 모두가 성공할 가능성을 갖게 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야심의 크기가 강인함을 결정한다. 흔히 야심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독점력이 강하고 무자비한 야망을 가진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래서 야심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한다. 하지만 큰일을 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야심이다. 야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이 야심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평범함을 벗어 던지지 못할 것이다. 야심은 일종의 포부이자 성공을 향한 욕망이다.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즉, 한 사람이 인생의 최고점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야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의 정도 또한 야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면접을 보러 갔다. 고작 24살인 젊은이에게 면접관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회사에서 빈자리는 단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라 경쟁도 치열하죠. 그런데 당신은 신입이라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결연하게 말했다.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네럴 모터스의 회장이 될 사람이니까요. 못 믿겠다면 한번 시켜보시죠. 뭐라고요? GM의 회장이 될 거라고요? 면접관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주제를 모르는 젊은이군. 수년 동안 이 회사에서 면접을 담당해왔지만 이렇게 당돌한 젊은이는 처음이다. 하지만 젊은이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본 면접관은 그에게 인턴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그가 정말 회장이 되겠다는 자신감만큼이나 능력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저 허풍일 뿐이라면 가르침을 주자는 심산이었다.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의 채용 문턱을 넘은 젊은이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했고 주어진 일들을 척척 완수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급기야 경영진은 그에게 해외 자회사의 현황을 평가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임무를 주었고 그는 또 한 번 실력을 발휘해서 경영진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정식 채용되었다. 당시에 그는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세한 데이터의 맥락이 정확해서 상사가 작성한 보고서보다 훨씬 훌륭했다. 이렇게 회장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그는 더욱 열심히 업무에 집중했다. 32년 뒤 그 젊은이는 정말로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이 되었다. 그가 바로 로저 스미스다. 사실 누군가 면접 자리에서 자신을 회장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대부분 이를 물색 없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로저 스미스는 남들에게 터무니없이 들리는 그 말을 정말로 입 밖으로 내뱉고 또 현실로 만들었다. 이는 그가 자신만의 확고한 인생 계획과 꿈틀대는 야심을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범하길 거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야심은 어떻게 이토록 신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 그 답은 간단하다. 바로 야심이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심을 가지고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주변 환경이 그들의 의지와 어긋나더라도 동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이 실현될 것을 자신하며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해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운명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야심을 억누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강렬한 야심을 품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옛말에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했다.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써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야심과 분투의 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꺼이 가장 못난 사람이 되길 자처하라.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둘째, 조금은 높은 목표를 가져라. 장군이 될 생각이 없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니다 라고 했다. 이는 야심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소박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작은 성과를 달성하고 그에 만족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조금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 원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개인용 컴퓨터의 상용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애플 컴퓨터를 개발했고 업무 처리상의 문제로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그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거머쥔 상태였음에도 말이다. 그는 한동안의 숨 고르기 끝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넥스트라는 회사다. 넥스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운영 체제를 앞세워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에만 사활을 걸던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확실히 차별화된 노선을 걸으며 컴퓨터 업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그 후로 새로운 운영 체제가 필요했던 애플에게 손을 내밀어 애플의 재기를 도왔던 건 역시 넥스트였다. 사실 이만한 성공을 거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대단한 일이지만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픽사를 인수하여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 후에 그는 끊임없이 자금을 축적하고 최고의 인력을 고용해서 픽사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한편 인수전의 계획대로 픽사를 인류 컴퓨터 그래픽 생산 기지로 재탄생시켰다. 이렇게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 끝내 현실로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원대한 목표, 성공을 향한 욕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다. 그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과 무슨 일이 생기든 성공하고자 말겠다는 의지, 그리고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 이러한 동력들이 뒷받침되었기에 그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끝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다. 로저 스미스처럼 자신이 꿈꾸던 자리에 오르길 바란다면, 또는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야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추구할 목표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다. 상상해보라.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가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패기 넘치고 또 얼마나 남다를지를. 실제로 하버드대 학자들이 단연간 성공 인사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중 하나는 재능이요, 또 다른 하나는 기회이며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었다. 하버드대 재학 시절 성적이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던 케네디 전 대통령은 시험 중에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는 케네디의 인생의 오점이자 흑역사였다. 훗날 케네디는 정계 진출의 대통령 후보자로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당시 케네디의 경쟁 상대는 그를 물리치기 위해 그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케네디의 흑역사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정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으로 케네디의 앞날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쩌면 그의 정치 인생이 그대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케네디는 끝내 하버드 정신을 욕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솔직하게 당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말했다. 지난날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은 확실히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처럼 실속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케네디는 이미지의 타격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판세를 뒤집어 순조롭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는 꺼리낄 것도 숨길 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난날의 잘못은 그 사람의 치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귀중한 경험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길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게 무슨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버텨라. 성공은 끈기에 달려있다. 하버드대 출신들은 역량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바로 성공의 열쇠라며 어떠한 목표를 도달하고 싶다면 끈기를 가지라고 입을 모은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렇게 간단한 일쯤이야 너끈히 해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말로는 쉽지만 생각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하버드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버티기요, 가장 어려운 일도 버티기다 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즉,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어느 날 몇몇 젊은이가 그리스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일단 돌아가서 매일 꾸준히 팔 돌리기를 300번 해보게. 그렇게 한 달을 채우거든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게나. 젊은이들은 팔 돌리기가 학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개월 뒤 절반의 인원이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다. 좋다. 다시 한 달을 더 해보게. 또 한 달의 시간이 가고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젊은이는 지난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1년 뒤 소크라테스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가 바로 플라톤이었다. 훗날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다. 플라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사실 재주나 특출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꾸준한 노력을 했을 뿐이었다. 즉, 굳건한 의지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그러니 공경에 처했다고 두려워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마라. 어려움이 클수록 더 꾸준히 노력해야 강인한 나를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이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줄곧 성공을 꿈꿨고 여러 차례 노력도 했지만 여태껏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차례란 몇 번을 말할까? 수백 번? 수십 번? 아니면 그저 몇 번?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자갈밭투성이다. 셀 수 있을 만큼의 시도가 아니라 쉼없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힘이 빠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포기만큼 쉬운 방법도 없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버텨내고 끈기를 잃지 않으면 성공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퍼뜨리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성숙함이다. 공개적으로 불쾌한 일을 당하고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제어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버드대 출신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라. 다음은 저자가 말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던 일을 멈추고 1분간 침묵하라. 기분이 나쁠 때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모두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화가 나는 순간 잠시 행동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진정하자라고 되뇌어보자. 1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성을 되찾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 1분의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 화를 내려던 일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처럼 속으로 10을 세도 좋다.
그래도 속에서 불같이 화가 끓어오른다면 100가지 세워보자. 둘째, 주의력을 분산시켜라. 기분이 나쁘면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더 기분 나쁜 일들이 몰려 갈수록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당신의 주의력을 분산시켜보라. TV를 본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좋다. 기분 나쁜 일에서 즐거운 일로 주의력을 분산시키면 효과적으로 화를 삭힐 수가 있다. 셋째, 합리적으로 나쁜 감정을 발산하라.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은 무조건 이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하게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감정을 발산할 수 있을까?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등산, 수영, 무술, 권투 등 체력을 소모하는 운동을 하라. 벽에 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한바탕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나빴던 기분을 풀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게 돼가 오그 만디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감정 제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자. 내 마음은 마치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즐거웠다가 슬펐다, 슬펐다가 기뻤다, 기뻤다가 우울했다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 나는 이런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000만 번도 더 넘게 변하는 내 감정을 나는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비로소 나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약자는 기분이 행동을 지배하지만 강자는 행동이 기분을 지배한다라는 이 청고의 비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관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끈기 있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자.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일과 마주하든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 대단할 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생 무상이요. 인간만사 세옹지마이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에 비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좋은 면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쁜 면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행과 불행은 번갈아 온다라는 말처럼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모른다. 그리스 철학자 제노는 원래 철학자라기보다는 장사꾼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자신이 가진 화물선으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며 풍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훗날 그의 화물선이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침몰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절망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크게 한숨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의 신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앞으로 저는 오로지 철학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철학 연구에 매진한 결과 그는 대철학자가 되었다. 연꽃에게 진흙탕은 결코 저주가 아닌 축복이요. 나비에게 누에고치는 장애물이 아닌 보조장치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 믿음을 잃지 말고 힘을 내라. 그러면 언젠가 역시 모든 일이 신의 한 수였어. 이렇게 감탄할 날이 올 것이다. 물론 매사 실망감과 불안감, 초조함 등에 사로잡혀 삶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당신은 점점 더 불행해질 것이다.
기억하라. 선택권은 오롯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운명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탈벤 샤 하루는 자신의 저서 해피어에서 남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행복이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감으로 주관적인 느낌이자 인식이요 경험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모두 당신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욕망과 바람을 혼동해 필요 이상의 것에 삶의 의미를 두니 만족하기가 어렵고, 만족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불평이 드러나면서 삶이 우울해지는 것이다. 몇 차례나 세계 최고 부호의 자리에 올랐던 빌 게이츠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돈은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그저 숫자화된 자산 지표에 지나지 않을 뿐 정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욕심내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보라. 과실을 위해서도 좋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좋지만 과연 집을 몇 채씩 가질 필요가 있을까? 집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며 그저 걱정을 더할 뿐이다. 옷장 한가득 옷이 있어도 결국 즐겨 입는 옷은 몇 벌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그러니 넘치는 욕구와 욕망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좀 더 쉽게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더욱 큰 성공을 거둔 더 뛰어난 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의 고됨도 달콤해진다.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대하는 것이 곧 인생의 의미이자 즐거운 삶의 원천이다. 재능 넘치는 젊은 시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마음씨 따뜻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명랑하고 귀여운 아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젊은 시인은 왠지 항상 수심에 잠겨 한숨을 쉬기 일쑤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천사가 시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내 아내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나와는 공통된 이야깃거리가 없어요. 아들은 너무 말썽꾸러기라 종일 내 혼을 쏙 빼놓고요. 친구들은 한술 더 뜨죠. 툭하면 집으로 몰려와서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아내와 아들, 친구들 모두가 시인을 즐겁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침울하게 만들다니 천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다시 그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당신의 불만을 해결해 드리죠. 그런 다음 천사는 시인 주변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버렸다. 처음에 시인은 혼자만의 생활이 매우 즐겁고 자유로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아내와 말썽꾸러기 아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주는 친구들이 없는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창작 의욕마저 잃게 된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원래 누리던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를 금치 못했다. 왜 우리는 무언가를 잃은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불평불만이 습관이 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자 긍정의 마인드이다. 이는 하버드대에서도
매우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많은 학생을 행복과 자아 현실의 길로 이끈 요소이기도 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선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를 끊임없이 원동력으로 만들고 끝내 성공을 이룬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물을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긴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고난도 달콤해진다라는 하버드대 출신들의 말처럼 말이다. 이에 혹자는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냐고 말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스스로 일구어낸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정말로 그렇게 당연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런 일 아닐까? 학교에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의 은혜는 어떠한가? 이 역시 감사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또한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곁에서 인내심 있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또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 친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눈부신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대자연은 또 어떤가? 비록 일과 생활에 지어 피곤하더라도 지금에 감사하라. 어쨌든 지금의 경험들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고 당신의 앞날에 소중한 자산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에 감사하라.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 온갖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매 순간을 활기 넘치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 시도해볼 만한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항상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매일매일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일들을 꾸준히 적어보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기 계발서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풍부하고, 그리고 자기 계발서 책 중에 정석이 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입니다. 부제로는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입니다. 저자는 수린. 저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5월 워싱턴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의 초청 강연이 이루어졌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의 대답은 간명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그의 말을 거들었다.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닮아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이 그러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하버드 인성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용감함, 강인함, 독립적인 사고력,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 등과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정신과 바른 행동 자세로 일상생활을 함은 물론 학업이나 일에도 좀 더 수월하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나아가서 더 나은 자아를 만들 수가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은 거의 매일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다 느지막에 잠이 든다. 지금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 같은 격언들은 모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성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러워해서 맞이하는 하버드대 출신 엘리트들, 그들 중에서는 학구파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꾸준하고 부지런한 배움은 천재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독보적인 자아를 만든다. 그러니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성실히 배움에 임하라.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천재라는 타이틀의 새 주인은 바로 내가 될 것이요. 열성적으로 배움에 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도 성공에서 멀어질 것이다. 중국의 방중영은 5살 때부터 시를 지어 마을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고 청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의 아버지는 그날로 그의 학업을 중단시켰다. 아들을 데리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로써 방중영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시를 써주고 돈벌이를 했다. 물론 어린 나이였던 그도 이처럼 자유로운 생활이 싫지는 않았다. 이렇게 점점 공부를 소홀히 하며 배움에서 멀어진 방중영은 급기야 10대가 될 무렵에는 원래 지니고 있던 재능마저 잃어버리고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기회, 천부적 재능 등 외적인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움을 향한 열정과 스스로의 노력이다.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이 곧 힘이 되기 때문이다. 대충대충 되는 식으로 치밀하지 못한 행동은 수많은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다. 다시 말해서 성격이 치밀하지 못하고 일처리가 세심하지 않은 사람은 완벽하게 일처리를 할 수도 큰 성과를 낼 수도 없어 임금 인상이나 승진의 기회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타인의 인정과 신임을 얻기도 어렵다. 한 철학자는 치밀함이 지능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며 치밀함이 곧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지적했다. 즉, 성공한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함이 없지만 실패한 사람은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쉬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면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고 작은 구멍을 열심히 메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라고 했다. 치밀함은 오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자 성공을 향한 탄탄한 기반이며 자아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치밀함을 길러라. 그 치밀한 성격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사람은 모두 뛰어난 존재이다. 다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능력을 발굴하여 자신을 쓰임새 있게 만드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자신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보석이 된다. 하버드대가 많은 성공 인사를 배출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 인류를 자랑하는 수준 높은 교육 이외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영향을 준 하버드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에서는 비범함과 평범함의 차이가 학업의 성과가 아닌 사람이 지닌 의식과 정신, 즉 성품에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성품이란 한 사람의 자신감을 말한다.
정신이 굳건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진짜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하버드 대에는 이러한 이념이 모든 학생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래서인지 하버드대 출신들에게는 사람을 사로잡는 남다른 기질, 바로 비범한 자신감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겠는가? 우리도 얼마든지 자신감 있는 삶의 태도로 야심과 뺨칠 진취성을 발휘하여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다.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감은 행동력과 유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자신감은 자만에 불과하며 이렇게 맹목적인 자신감은 공중의 누각과 같아 일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린다. 자신감에 기대면 모두가 성공할 가능성을 갖게 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기꺼이 노력하는 사람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야심의 크기가 강인함을 결정한다. 흔히 야심이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독점력이 강하고 무자비한 야망을 가진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래서 야심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되게 기분 나빠한다. 하지만 큰일을 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야심이다. 야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이 야심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평범함을 벗어 던지지 못할 것이다. 야심은 일종의 포부이자 성공을 향한 욕망이다.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즉, 한 사람이 인생의 최고점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야심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공의 정도 또한 야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1949년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면접을 보러 갔다. 고작 24살인 젊은이에게 면접관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회사에서 빈자리는 단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자리라 경쟁도 치열하죠. 그런데 당신은 신입이라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우 결연하게 말했다. 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네럴 모터스의 회장이 될 사람이니까요. 못 믿겠다면 한번 시켜보시죠. 뭐라고요? GM의 회장이 될 거라고요? 면접관은 자신의 길을 의심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주제를 모르는 젊은이군. 수년 동안 이 회사에서 면접을 담당해왔지만 이렇게 당돌한 젊은이는 처음이다. 하지만 젊은이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본 면접관은 그에게 인턴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그가 정말 회장이 되겠다는 자신감만큼이나 능력이 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저 허풍일 뿐이라면 가르침을 주자는 심산이었다. 이렇게 제너럴 모터스의 채용 문턱을 넘은 젊은이는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했고 주어진 일들을 척척 완수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급기야 경영진은 그에게 해외 자회사의 현황을 평가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임무를 주었고 그는 또 한 번 실력을 발휘해서 경영진에게 눈도장을 찍으며 정식 채용되었다. 당시에 그는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상세한 데이터의 맥락이 정확해서 상사가 작성한 보고서보다 훨씬 훌륭했다. 이렇게 회장이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그는 더욱 열심히 업무에 집중했다. 32년 뒤 그 젊은이는 정말로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이 되었다. 그가 바로 로저 스미스다. 사실 누군가 면접 자리에서
자신을 회장이 될 사람이라고 소개한다면 대부분 이를 물색 없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로저 스미스는 남들에게 터무니없이 들리는 그 말을 정말로 입 밖으로 내뱉고 또 현실로 만들었다. 이는 그가 자신만의 확고한 인생 계획과 꿈틀대는 야심을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범하길 거부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야심은 어떻게 이토록 신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 그 답은 간단하다. 바로 야심이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심을 가지고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주변 환경이 그들의 의지와 어긋나더라도 동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이 실현될 것을 자신하며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해 목표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운명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야심을 억누르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강렬한 야심을 품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옛말에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고 했다.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써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야심과 분투의 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꺼이 가장 못난 사람이 되길 자처하라.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둘째, 조금은 높은 목표를 가져라. 장군이 될 생각이 없는 병사는 좋은 병사가 아니다 라고 했다. 이는 야심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소박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작은 성과를 달성하고 그에 만족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조금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 원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개인용 컴퓨터의 상용화라는 원대한 목표를 바탕으로 애플 컴퓨터를 개발했고 업무 처리상의 문제로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꿈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그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부를 거머쥔 상태였음에도 말이다. 그는 한동안의 숨 고르기 끝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바로 넥스트라는 회사다. 넥스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운영 체제를 앞세워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에만 사활을 걸던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확실히 차별화된 노선을 걸으며 컴퓨터 업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그 후로 새로운 운영 체제가 필요했던 애플에게 손을 내밀어 애플의 재기를 도왔던 건 역시 넥스트였다. 사실 이만한 성공을 거둔 것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대단한 일이지만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픽사를 인수하여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 후에 그는 끊임없이 자금을 축적하고 최고의 인력을 고용해서 픽사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임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한편 인수전의 계획대로 픽사를 인류 컴퓨터 그래픽 생산 기지로 재탄생시켰다. 이렇게 그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 끝내 현실로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그의 개인적인 능력과 원대한 목표, 성공을 향한 욕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였다. 그에게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확신과 무슨 일이 생기든 성공하고자 말겠다는 의지, 그리고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두었더라도 더 높은 곳을 향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 이러한 동력들이 뒷받침되었기에
그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끝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다. 로저 스미스처럼 자신이 꿈꾸던 자리에 오르길 바란다면, 또는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야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추구할 목표와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다. 상상해보라.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가는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패기 넘치고 또 얼마나 남다를지를. 실제로 하버드대 학자들이 다년간 성공 인사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에 꼭 필요한 3가지 중 하나는 재능이요, 또 다른 하나는 기회이며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었다. 하버드대 재학 시절 성적이 그리 뛰어난 편이 아니었던 케네디 전 대통령은 시험 중에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는 케네디의 인생의 오점이자 흑역사였다. 훗날 케네디는 정계 진출의 대통령 후보자로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당시 케네디의 경쟁 상대는 그를 물리치기 위해 그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케네디의 흑역사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정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으로 케네디의 앞날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쩌면 그의 정치 인생이 그대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케네디는 끝내 하버드 정신을 욕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우 솔직하게 당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말했다. 지난날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일은 확실히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다만 그 일을 통해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처럼 실속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케네디는 이미지의 타격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판세를 뒤집어 순조롭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용감하게 인정하는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2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첫째,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지금 그 사람의 마음에는 꺼리낄 것도 숨길 것도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난날의 잘못은 그 사람의 치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귀중한 경험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길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니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게 무슨 공격을 할 수 있겠는가? 버텨라. 성공은 끈기에 달려있다. 하버드대 출신들은 역량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바로 성공의 열쇠라며, 어떠한 목표를 도달하고 싶다면 끈기를 가지라고 입을 모은다. 꾸준히 지속하는 것. 이렇게 간단한 일쯤이야 너끈히 해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말로는 쉽지만 생각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하버드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도 버티기요, 가장 어려운 일도 버티기다 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즉,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로 실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어느 날 몇몇 젊은이가 그리스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한 답을 주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일단 돌아가서 매일 꾸준히 팔 돌리기를 300번 해보게. 그렇게 한 달을 채우거든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게나. 젊은이들은
팔 돌리기가 학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개월 뒤 절반의 인원이 다시 소크라테스를 찾아왔다. 좋다. 다시 한 달을 더 해보게. 또 한 달의 시간이 가고 소크라테스를 찾아온 젊은이는 지난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1년 뒤 소크라테스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가 바로 플라톤이었다. 훗날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다. 플라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사실 재주나 특출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꾸준한 노력을 했을 뿐이었다. 즉, 굳건한 의지로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끈 것이다. 그러니 공경에 처했다고 두려워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마라. 어려움이 클수록 더 꾸준히 노력해야 강인한 나를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이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줄곧 성공을 꿈꿨고 여러 차례 노력도 했지만 여태껏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 차례란 몇 번을 말할까? 수백 번? 수십 번? 아니면 그저 몇 번?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자갈밭투성이다. 셀 수 있을 만큼의 시도가 아니라 쉼없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힘이 빠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포기만큼 쉬운 방법도 없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버텨내고 끈기를 잃지 않으면 성공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퍼뜨리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성숙함이다. 공개적으로 불쾌한 일을 당하고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제어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버드대 출신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라. 다음은 저자가 말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던 일을 멈추고 1분간 침묵하라. 기분이 나쁠 때는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모두 도화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화가 나는 순간 잠시 행동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진정하자라고 되뇌어보자. 1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성을 되찾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이 1분의 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 화를 내려던 일이 사실은 보잘것없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말처럼 속으로 10을 세도 좋다. 그래도 속에서 불같이 화가 끓어오른다면 100까지 세어보자. 둘째, 주의력을 분산시켜라. 기분이 나쁘면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더 기분 나쁜 일들이 몰려 갈수록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당신의 주의력을 분산시켜보라. TV를 본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도 좋다. 기분 나쁜 일에서 즐거운 일로 주의력을 분산시키면 효과적으로 화를 삭힐 수가 있다. 셋째, 합리적으로 나쁜 감정을 발산하라.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은 무조건 이를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하게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다. 강제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감정을 발산할 수 있을까?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등산, 수영, 무술, 권투 등 체력을 소모하는 운동을 하라. 벽에 대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한바탕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나빴던 기분을 풀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게 돼가 오그 만디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감정 제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자. 내 마음은 마치 쳇바퀴처럼 끊임없이 즐거웠다가 슬펐다, 슬펐다가 기뻤다, 기뻤다가 우울했다를 반복하고 있다. 오늘 나는 이런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000만 번도 더 넘게 변하는 내 감정을 나는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생각이다. 나는 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비로소 나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약자는 기분이 행동을 지배하지만 강자는 행동이 기분을 지배한다라는 이 천고의 비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나의 주인이 되겠다. 그래서 관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끈기 있게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자.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어떠한 일과 마주하든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 대단할 게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인생 무상이요. 인간만사 세옹지마이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에 비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좋은 면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나쁜 면도 기꺼이 받아들여라. 행과 불행은 번갈아 온다라는 말처럼 언젠가 당신의 인생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모른다. 그리스 철학자 제노는 원래 철학자라기보다는 장사꾼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자신이 가진 화물선으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며 풍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훗날 그의 화물선이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 바다에 침몰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사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는 조금도 슬퍼하거나 절망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크게 한숨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의 신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앞으로 저는 오로지 철학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철학 연구에 매진한 결과 그는 대철학자가 되었다. 연꽃에게 진흙탕은 결코 저주가 아닌 축복이요. 나비에게 누에 고치는 장애물이 아닌 보조장치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 믿음을 잃지 말고 힘을 내라. 그러면 언젠가 역시 모든 일이 신의 한 수였어. 이렇게 감탄할 날이 올 것이다. 물론 매사 실망감과 불안감, 초조함 등에 사로잡혀 삶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당신은 점점 더 불행해질 것이다. 기억하라. 선택권은 오롯이 당신의 손에 달려있음을. 운명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탈벤 샤 하르는 자신의 저서 해피어에서 남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행복이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감으로 주관적인 느낌이자 인식이요 경험이라고 말했다. 당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도 모두 당신이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욕망과 바람을 혼동해 필요 이상의 것에 삶의 의미를 두니 만족하기가 어렵고, 만족하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불평이 드러나면서 삶이 우울해지는 것이다. 몇 차례나 세계 최고 부호의 자리에 올랐던 빌 게이츠는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돈은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그저 숫자화된 자산 지표에 지나지 않을 뿐 정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만족에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것을 욕심내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에는 한계가 있다. 생각해보라. 과실을 위해서도 좋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좋지만 과연 집을 몇 채씩 가질 필요가 있을까? 집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며 그저 걱정을 더할 뿐이다. 옷장 한가득 옷이 있어도 결국 즐겨 입는 옷은 몇 벌에 지나지 않지 않은가. 그러니 넘치는 욕구와 욕망을 버려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좀 더 쉽게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나아가 더욱 큰 성공을 거둔 더 뛰어난 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의 고됨도 달콤해진다.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대하는 것이 곧 인생의 의미이자 즐거운 삶의 원천이다. 재능 넘치는 젊은 시인이 있었다. 그에게는 마음씨 따뜻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명랑하고 귀여운 아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젊은 시인은 왠지 항상 수심에 잠겨 한숨을 쉬기 일쑤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천사가 시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내 아내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나와는 공통된 이야깃거리가 없어요. 아들은 너무 말썽꾸러기라 종일 내 혼을 쏙 빼놓고요. 친구들은 한술 더 뜨죠. 툭하면 집으로 몰려와서 나를 방해한다니까요. 아내와 아들, 친구들 모두가 시인을 즐겁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침울하게 만들다니 천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다시 그에게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당신의 불만을 해결해 드리죠. 그런 다음 천사는 시인 주변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가버렸다. 처음에 시인은 혼자만의 생활이 매우 즐겁고 자유로웠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아내와 말썽꾸러기 아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주는 친구들이 없는 삶이 얼마나 처량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창작 의욕마저 잃게 된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원래 누리던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를 금치 못했다. 왜 우리는 무언가를 잃은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가 불평불만이 습관이 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은혜에 대한 표현이자 긍정의 마인드이다. 이는 하버드대에서도 매우 중요시하는 부분으로 많은 학생을 행복과 자아 현실의 길로 이끈 요소이기도 하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선사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를 끊임없이 원동력으로 만들고 끝내 성공을 이룬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만물을 신이 내린 선물로 여긴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워지고 고난도 달콤해진다라는 하버드대 출신들의 말처럼 말이다. 이에 혹자는 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냐고 말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스스로 일구어낸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정말로 그렇게 당연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런 일 아닐까? 학교에서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의 은혜는 어떠한가? 이 역시 감사해야 마땅한 일 아닌가? 또한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곁에서 인내심 있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또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 친구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눈부신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는 대자연은 또 어떤가? 비록 일과 생활에 지어 피곤하더라도 지금에 감사하라. 어쨌든 지금의 경험들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고 당신의 앞날에 소중한 자산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에 감사하라.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 온갖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매 순간을 활기 넘치게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 시도해볼 만한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항상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매일매일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일들을 꾸준히 적어보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자기 계발서 중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풍부하고 그리고 자기 계발서 책 중에 정석이 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